오늘은 문장 성분 요것을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도 아주 좀 유의미한 시간이 되겠다 이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범주별로 사용하는 용어가 차이가 있다는 걸 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난 시험 범위가 대체로 이제 품사 파트, 단어의 짜임 파트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절 단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어절 단위라는 말을 모르는 뉴비가 있을 수 있다. 뉴비가. 뉴비인데 왜 언매를 선택하느냐? 인데 이 어절 단위는 띄어쓰기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훨씬 더 편해요. 그렇죠? 이미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띄어쓰기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절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끄트머리에 들어가는 용어가 무슨 어로 끝난다는 거를 반드시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장 성분 중에 핵심적인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주성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살살 말씀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뭐냐? 원칙적으로는 문장에서 생략을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해요. 원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의 문장만 사용을 할 때, 맥락이 없고 했을 때 핵심적인 내용이 이 주성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누락되면 의미 전달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걸 온전히 다 따박따박 사용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문어적인 생활을 하기보다 구어적인 생활을 하니까 대화를 할 때 맥락이 있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앞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거나 아니면 이 둘 사이에 이미 공유하고 있는 정보, 즉 내가 화자고 네가 청자고, 네가 얘기할 때는 네가 화자고 내가 청자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생략을 할 수는 없는 게 원론적이지만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는 반복된 정보라든지 혹은 화자, 청자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정보. 네, 이런 것들은 이 대화 맥락에서 분명히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생략할 수 없는 성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게 가능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이러한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너라고 굳이 안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고. 그럼 진짜로 말을 짧게 하는 애들은 그냥 밥. 이렇게만 해도 대화는 통하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져? 나는 밥을 먹어. 이런 거. 주어 서술어가 생략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원칙적으로는 문어적으로 쓰면 나는 밥을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겠지. 그래서 요 정도만 좀 헷갈리지 말라고 써드린 거고 그럼 주성분 4가지를 먼저 한번 다루어 봅시다. 첫 번째, 그러니까 문제집 순서에 따르면 뭐가 주로 먼저 나온다고? 주어가 먼저 나오겠지만 사람이 주로 시각 정보에 대단히 많은 의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에는 주어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어를 먼저 확인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르칠 때 서술어를 가장 먼저 놓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 푸실 때에도 항상 서술어가 나오면 밑줄을 긋고 시작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끊임없이 메모하라는 얘기예요. 아는 거라도
자꾸 확인하고 메모하고 생각나는 거 끄적끄적하고 시험 공부하시면서도 그러니까 밖에서는 뭐 내가 아는 거 나왔다고 막 입 털고 이러면은 막 나댄다고 욕먹고 따당하고 이러겠지만 나 혼자 공부하는 건데 뭐 어때? 복습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떠올랐을 때 자꾸 그거를 확인용으로 끄적끄적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어가 발견이 되었다 하면 반드시 밑줄을 쳐두시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서술어가 무엇이냐, 어떻게 찾느냐 했을 때 중등 수준에서의 이 단문, 혼문장만 나오는 그런 구성이라고 한다면 문장의 맨 끝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제 고3이고 고등문법 파트에서는 서술어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술어는 기본형을 갖추고 있는 어절입니다. 기본형을 갖추고 있는 어절, 이게 서술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형을 갖추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활용이 되는 품사 중에 동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개가 용언이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게 뭐냐 하면은 체언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다가 이제 여기에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형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용언, 동사, 형용사가 맞지만은 이외에 조사 중에 가장 특이한 애 중에 하나가 이 가변으로 분류되는 서술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는 문장의 국어 문장의 기본 구조를 얘기할 때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 딱 세 가지가 문장의 기본 구조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술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뒤에서 뭐 다루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쁜 꽃이 피었다. 이러한 문장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파트를 다루지 않았던 시기에는 그냥 하면 되는데 문장의 짜임 파트로 넘어오면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좀 생겨요. 이렇게 피다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 과정을 항상 잊지 말라고. 순서가 있으니까 이거 밑줄 치는 거 먼저. 왜? 얘는 기본형 피다가 있으니까 기본형 피다가 이렇게 있다면 얘는 서술어구나 라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문장의 맨 끝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총 세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기본형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기본형이. 그럼 얘는 기본형이 있냐? 했을 때 예쁘다라는 기본형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럼 얘도 뭐다? 서술어 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미리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얘는 서술어의 자격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뒤에 나와 있는 꽃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체언을 수식하는 게 관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관형의 기능을 가진 어절이기 때문에 관형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맞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 짜임 파트가 아니라면 그냥 관형어라고 답하는 걸 일단 추천드립니다. 근데 짜임 파트라면은 이거를 서술어라고 해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이게 관형절 안에 있는 서술어인 거예요. 관형절 안에 있는 서술어. 이 절에 대해서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거를 다룰 때 서술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찜찜하다면 얘는 분명히 서술어의 성격은 가지고 있다. 서술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장 성분이 뭐냐라는 질문만 한다면 1차적으로는 그냥 관형어라고 답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문장의 짜임 파트에서 얘네들의 절,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거를 구분할 때에는 서술성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가 절을 구분하는 구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이렇게도 얘기하면
진짜로 이 파트를 이제 진심으로 시험 봐야 돼서 덤비는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질문의 성격에 따라서 답해야 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질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쓰는 이름이 있잖아. 호적에 올라가는 이름이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어디 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하지만 항상 그 명칭으로만 불리지는 않아요. 우리는 다른 맥락에서는 다른 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별명으로 불릴 수도 있고, 혹은 친분 관계가 굉장히 타이트하면 뭐 욕설로 대체하는 명칭으로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은 하나지만 거기에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 이름이나 개념은 사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질문을 어떤 범주, 어떤 수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범주 내의 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죠. 문법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한다. 국어문법은 좀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지만 질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술어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번 시험 기간에 이 주어 요거는 거의 1학년도 이 파트가 일부는 반영이 될 거고 문법 요소가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법 요소 문장의 짜임에서 가장 중심적인 입장,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거는 바로 주어 찾기에 가 있습니다. 주어 찾기. 얘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너무 간단한 수준의 문장이라면 맨 앞에 나온 경우가 일반적이겠지만 이제는 그런 거를 기대하기에는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내년이면 술 마실 나이인데 뭐 토끼가 방긋 웃는다 뭐 이딴 걸 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는 찾으실 때 그 수능 특강 같은 데도 나오지만은 얘는 제가 일단 경고를 하나 해드리면 절대 조사의 형태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사의 형태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어요. 이를테면 주격조사 이 가가 붙어 있다. 그럼 주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게 주격조사잖아요. 그럼 주어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가능성으로 풀어요? 문법 문제를. 확률적으로는 높지만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다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의 사고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어는 의미 관계,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서술어의 주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이제 제가 종종 자꾸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실체는 무엇이냐면 뜯어봐야 된다고. 뜯어봐야 된다. 서술어의 주체라는 말이 정의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임팩트가 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뜯어서 생각해 보면 주체가 있는 어절이 주어거든. 근데 이 주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서술어가 먼저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찾으려면은 서술어를 먼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서술어랑 의미상 연결되어 있는 어절, 즉 누가, 무엇이 에 해당하는 이 어절이 주어가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또 아리까리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봐봐요. 그 정상적인 문장 찬호가 뭐 멋있다 이런 식의 문장이라면은 별로 힘들지 않게 주어 서술어를 잡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주격조사 가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문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얘 대신에 보조사를 넣어보겠습니다. 찬호는 멋있다. 이렇게 하거나 찬호도 이것도 보조사. 그 다음에 또 다른 보조사 찬호마저 혹은 한정보조사 찬호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조사를 아예 생략한 형태까지 봅시다. 찬호 멋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조사가 들어가든 주격조사가 들어가든 아니면 얘처럼 아예 생략을 해버리든 간에 이 서술어 행위가 됐든 서술어의 상태가 됐든 누가 멋있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떠올렸을 때 여기에 연결되는 어절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치? 따라서 결론, 가가 붙든 뭐가 붙든 생략을 하든 간에 이건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데에는 아무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지. 이걸 판단하려면 무조건 얘를 찾아서 누가 혹은 무엇이 이러한 서술어의 형태랑 연결이 되는지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뒤에 가면은 높임 표현 그리고 피동 사동 표현 이런 부분에 거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주어 찾기에 가 있다. 이 파트는 이제부터.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목적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도 정의가 서술어의 대상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목적어도 목적격 조사을이 붙으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일단 얘도 서술어의 대상이라고 해놨으니까 서술어를 찾고 뭐에 연결돼야 되느냐? 똑같이 무엇을 누구를에 연결된 어절이 있다면 그게 목적어입니다. 물론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요구하는 문장은 우리가 타동사라고 해요. 자동사, 타동사의 개념이 국어에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느냐? 문법적 직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 어울리고 저렇게 쓰면 어색하고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동사,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목적어 요구하는 이러한 동사 이거는 사실 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직관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직관이 없는데요 하면 그 엄매 선택을 애초부터 안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 직관이 없으면 엄매뿐만이 아니라 아예 국어 과목 자체에 대한 심각한 점수가 아마 형성이 되어서 선택 과목을 아예 국어를 빼버리는 경우가 좀 많겠죠. 그래서 목적어 설명은 이렇게 해놨어요. 대표적인 게 뭐 먹다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먹다. 당연히 주어는 있어야 되겠지. 뭐 내가 정도를 깔아놓으면 이게 지금 목적어가 필요한가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다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라는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뭐 내가 먹었다 해도 위화감이 없는데 할 수 있겠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먹었다 하는 게 왜 안 어색하냐면 그 전의 상황을 내가 깔아버리는 거야. 내 피자 어디 있어? 내 피자 누가 먹었어? 그거 내가 먹었다? 이러면 안 어색하지. 하지만 원래는 뭐예요? 내가 그 피자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맥락이랑 아까 얘기했지만 화자청자가 공유한 이런 맥락 상황 때문에 생략이 된 거지 원론적으로는 무엇을 먹었는지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먹다는 타동사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성분의 마지막 이제 보어가 있겠습니다.
보어.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심플해요. 얘는 서술어 중에 되다 그리고 아니다의 상황에서만 요구가 됩니다. 되다 아니다에서만 요구가 돼요. 그래서 복격조사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겠지. 복격조사도 이가야. 주격조사랑 형태가 동일해.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보조사를 쓰기도 합니다. 보조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얘는 반드시 주어보다는 나중에 등장해요. 둘 다 주어처럼 생겼지만 보충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주어보다 앞에 가 있을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볼게요.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같은 이러한 문장이 있다. 요게 보어죠. 왜냐? 순서가 이런 거예요. 되었다를 먼저 찾아. 서술어네. 근데 요게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 너무 간단해서 잘 까먹어. 그러면 누가 되었지? 일단 내가 되었죠. 그럼 주어예요. 근데 무엇이 되었다에도 연결이 돼버리잖아. 여기 무엇이에도 연결이 돼서 이게 주어가 하나가 더 있지 않은가 했을 때 이걸 떠올려야 돼. 되다가 나왔으면 이게 주어가 아니라 보어구나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접대 나눠준 이제 프린트에서도 한번 질문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애매한 부분이 있을까봐 미리 얘기하자면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는 문장. 장난을 많이 치죠. 이게. 그리고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이 문장은 이제 의미가 사실 동일한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얘는 이렇게 복격조사가 붙어 있죠. 이제 되었다도 맞고. 그럼 얘는 보어가 확실히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미상 그리고 구조상으로도 거의 동일한데 여기에 으로라는 이 조사가 뭐냐? 부사격 조사예요. 부사격 조사가 붙었다면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를 교과서, 고등과정 교과서에서는 얘를 뭐로 보느냐? 부사어로 봅니다. 알겠지? 이것만 조심해 주세요. 여기에 사실 보조사가 들어가도 상관없어. 이게 좀 어색하지만 한번 봐봐. 물이 얼음만 되었다. 이게 좀 이상한데 상관없어. 근데 얼음도 이런 게 들어가도 상관없어. 상관은 없는데 단 격조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좀 달리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문장은 헷갈리게끔 내는 그러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성분은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됐죠? 자, 부속성분은 주성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문장에서 수식을 하는, 꾸며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속성분은 생략이 가능한 요소들입니다. 다만 여기도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하자면은 필수 부사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필수 부사어 혹은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얘는 생략을 해서는 안 되는 부속성분입니다. 그렇다고 주성분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깔고 일단 이제 관형어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전에도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내용인데 뭐가 됐든 관형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얘는 체언을 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형사, 관형어, 관형절 모두 체언 수식을 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언을 또 까먹었으면은 명사, 대명사, 수사인데 그건 또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품사 기본은 또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관용어에 있어서는 이제 뭘 다룰 거냐 하면은 무엇이 관용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관용사라는 품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관용사는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어떤 요소도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합도 안 되고 어미 결합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 혼자만 딱 단독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얘는 이미 자기 혼자만의 어절을 갖추고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용사를 두고 품사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관용사라고 답하면 되는데, 문장 성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이 이루어지면 관용어라고 답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사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 옛 헌세, 이그저, 한두세, 다른 어느, 여느, 온갖 모든 뭐 요 정도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관용사를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는 개수는 상당히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관용사 말고 다른 형태의 관용의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요소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간단하게는 체언은 뒤에 조사 결합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가 격조사일 텐데, 관형에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라고 해서 관형격 조사라는 게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의였다라는 것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뭘 만들어 보자면 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귀멸, 여기다 이제 의를 넣었죠. 귀멸은 뭐 명사로 활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멸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칼날, 이렇게 하면 앞에 귀멸의라고 하는 게 뒤에 있는 칼날이라는 명사, 즉 체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요거는 관용어라고 이렇게 답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언에도 뭘 붙여가지고 기능을 부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언에 어간이 있으면 이 뒤에 어미가 결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어말어미 중에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성어미 중에 풀네임은 관형사, 형. 그러니까 관형사는 아니지만 관형사스러운 전성, 성질 전환을 시켜주는 어미가 이렇게 붙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험 범위는 얘가 계속 끊임없이 나올 거니까 니은이 있고 리을이 있고 은, 는, 을, 던까지 이렇게 총 6개가 있는데, 얘는 시제 표현에도 각기 동일한 전성어미지만은 동사에 붙느냐 형용사에 붙느냐에 따라서 시제가 달라지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암기를 해두시고, 그래서 여기 앞서서도 얘기가 되었지만 예쁘다의 어간이 예쁘까지일 텐데, 여기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붙이면 예쁜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얼굴이라고 하는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게 돼요. 조심해야 될 건 이 예쁜이라는 요 어절은 품사로 얘기를 하자면 분명히 형용사라고 답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국어 문법에서는 형용사는 명사 수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문법에서만 형용사가 명사 수식을 하는 거고, 한국어 문법에서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문장 성분으로 물어봤을 때 요게 또 어절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관형의 기능을 부여받은 어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형어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차이를 꼭 이해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모르겠으니까 그냥 뭐 덮어놓고 외우자 했을 때 외워서 안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비틀고 응용하고 적용하는 문제 나오면 잘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뭐 교과서 평가 문제집 이런 건 잘 풀 수 있겠지. 기출 문제라고 하더라도 기출은 생각보다 그 기회가 좀 많아요. 확실하게는 몰라도 얘가 틀린 건 알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난이도 하 이런 것들이지만 내신 문제는 그렇게만 구성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좀 더 매력적인 오답을 많이 넣는 성향을 띠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냥 대충 외워서 덤볐다가는 이제 좀 틀리는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형격 조사 의의가 생략된 형태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체언을 쓰고 띈 다음에 다시 여기에 체언을 쓰는 이러한 나열된 형태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애가 역시 이제 관형어의 성격을 띠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 가방이라고 했을 때 굳이 의의가 붙지 않더라도 요거는 대부분의 정황상 이렇게 가방을 수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보면 한 4개 정도가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부사어인데 여기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왜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품사에서 했던 것처럼 뭐 문장 부사어, 뭐 성분 부사어 이렇게도 쪼갤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범위가 공부할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실컷 문장 성분, 서술어의 자릿수, 그 다음에 문장의 짜임, 뭐 문법 요소, 국어사 이렇게까지 출제하는데 이렇게 좀까지는 얘기는 안 될 거고요. 부사어는 이렇게 볼까요? 위에는 체언 수식이니까 체언 이외의 성분을 수식한다고 보시면 돼요. 체언 이외의 성분을 수식한다. 자, 여기서 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왜 체언이라는 말을 박아놨느냐. 여기가 문장 성분 파트인데 굳이 체언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 주어라고 해도 될 텐데.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를 꾸민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주어 그 자체를 꾸미는 게 아니라 앞에 체언이 나와 있고 주격조사 내지는 보조사가 결합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조사를 포함한 것까지 꾸미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온 명사, 대명사 같은 체언만 수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체언이라고 해놨고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체언 이외의 성분이 그럼 과연 뭐가 있느냐 하면은 대표적인 게 서술어가 있겠죠. 근데 다만 이 서술어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게 동사, 형용사, 체언 플러스 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용언, 즉 동사,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는 서술어만 수식하고 체언 플러스 이다는 관형어가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서술어를 수식한다고 얘기하면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사어끼리도 부사어가 수식을 하고 관형어도 부사어가 수식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장 전체도 부사어가 수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사어도 뭐 만들어줄 때 당연히 부사 자체는 부사어가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부사화 전미사 붙고 부사형 어미 이런 거 붙고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굳이 형태를 나누지 않아도 이건 충분히 골라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필수 부사어와 관련된 얘기는 뒤에 서술어의 자릿수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얘기를 좀 밀어놓고 마지막으로 독립어가 있겠네요. 독립어는 독립성분이라고 타이틀을 깔아놓고 이 중에서 유일하게 그냥 독립어만 존재합니다. 쓰여져 있는 것처럼 문장하고는 좀 떨어져서 누가 봐도 경계가 좀 나뉘어져 있는 형태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물음표, 뭐 느낌표, 뭐 쉼표 이런 문장 보호를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좀 편합니다. 이 독립어는 감탄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탄사를 곧 그냥 독립어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알기 쉽게 좀 정리하면 일단 부르는 말, 그리고 응답에 해당하는 것, 응, 아니, 네, 아니요 같은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감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찬호야, 너 과제 했어? 이렇게 질문을 했다. 했을 때 여기 앞에 부르는 말 깔려 있는 거, 이거 독립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내일까지 아니야? 했을 때 이 앞에 아니, 이런 응답, 응, 아니 같은 거. 헉, 오늘까지인데? 이런 거. 이런 게 독립어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하고 이제 서술어의 자릿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